그죠? 대표님,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의 극단주의 세력들, 지금 거의 서부지원을 폭동으로 난동했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근데 이러한 세력들과 그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의원들이 나경원부터 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 드는 생각은 만약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윤, 반윤 후보들이 대결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친윤 후보가 안 될 것 같다. 사회적 기류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친윤 세력들, 그리고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자기네들 기본적인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후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집니다. 뭐 사면 얘기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럴 경우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이길 만한 자정 능력이 되느냐라는 거. 혹시나 또 친윤 후보가 된다. 그럼 반윤 세력들은 여기 있어야 되느냐. 한국의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세력으로 존재하냐, 존재 안 하느냐. 극우 세력으로 존재하냐, 존재 안 하느냐.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경향성이 예상된단 말이죠. 그런데 네. 파면됐을 때 조기 대선은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릴 수가 없죠. 뭐 한 달 뒤로 하다든지 뭐 6개월 뒤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없는 거죠. 예. 그건 상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람은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합리적 판단을 하게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때부터는 자기를 속일 수도 없고 말장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 현실이란 벽에 딱 부딪히면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몇 번 우리나라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최근에는 좀 애매해졌지만 네. 그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걸 믿고 싶어요. 그런 자정 능력이 있을 거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친윤 후보가 뽑혀도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친윤, 반윤 이란 사람들이 공통분모는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건 절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는 못 보겠다는 걸 아닙니까? 그래요? 그걸 해가지고 뭉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하나가 강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그거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을 책임지고 국가를 책임지는 건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안 되면은 된다. 이러한 어떤 내부의 문제, 내부에서 의견. 저는 이것이 지난 대선에서 실제로 윤석열을 끌어들이게 된, 그러면서 실제로 윤석열만 들어오면 이긴다, 이재명을. 그래갖고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도 뭐 유승민까지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나라의 비전과 국가의 비전과 국민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에 나와서 이재명, 당신 말이야, 대장동, 뭐, 그게 계속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염증을 내지. 그 이후에 포스트 국민의힘도 사실상 존재 여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여기 제 소견입니다, 대표님. 아니, 뭐, 유 교수님 말씀이. 네. 당위론적으로는 옳은 이야기예요. 네, 옳은 네. 이야기인데, 현실 정치에서는 네. 역시 같은 병끼리는 뭉치자는 것 아닙니까? 아, 예, 진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네. 반대하는 세력은 친윤이든 반윤이든 하나로 뭉치자 하는 그런 반응은 그건 매우 전략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선거에서. 그러나 그 뒤의 결과가 나라를 위해서 과연 옳은 선택이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아사리판에서는 아무도 생각 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건 또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연합전선이죠. 그러니까 반 이재명 또는 반 민주당 연합전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감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네. 소소한 차이는 덮고 그래서 그거는 결국 누구를 국민의힘 후보로 뽑느냐는 겁니다. 후보를 뽑느냐는 그걸 지켜봐야겠군요. 요새 여론조사 보면은 1등은 김문수 장관, 2등은 여사님 또 한동훈, 3등은 오세훈, 2, 3등은 좀 바뀌게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빅3 좀 된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어떤 또 결선 투표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합종 연행이 일어날지. 다만 이 국민의힘 경선은 민주당 경선보다 재밌을 거예요. 아, 그래요?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정치는요, 드라마를 만드는 쪽에서 정권을 잡는 수가 있습니다. 네. 87년에 6.29 선언이라는 드라마, 전두환 노태우 네. 합작, 그리고 87년 DJP 연합, 그 다음에 2002년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다 드라마를 만든 쪽에서 잡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국민의힘에 없다고 볼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민주당 관계자들께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계엄 사태가 미친 영향,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난 계엄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막 법리 논쟁할지 모르지만 네. 한국인의 삶을 파괴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네, 거로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데 우선 연말 연시를 앞두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좀 대목 보려고 벼르고 있는데 거기다 그냥 망했어요, 완전히. 폭탄을 던져가지고 예, 이렇게 만들고 그 파급 효과로서 예술 문화계까지 이렇게 만들고 네. 전 택시를 많이 타니까 택시 예. 운전사들 만나보면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밤에는 손님이 적다는 건 아닙니까? 지난 3개월 동안 네. 사람들을 다 불안하고 위축시키고 한 그 경제적 효과. 그러면서 음모론이란 폭탄을 던져가지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삶을 파괴하고 한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이건 뭐 법률 위반으로 다루기가 좀 어려울지 몰라요. 네. 그리고 한미 관계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한미일 동맹 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이었는데 네. 계엄으로 해가지고 자기 공을 깎아버린 것 같고 이번에 뭐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간 국가로 올렸는데 저는 올린 거 그 자체보다도 이거를 우리 정부에 안 알려줬다는 거죠. 왜 안 알려주죠? 군사 동맹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마지막에 완전히 뺨맞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은 대통령이 않고. 꼭 알려줘야 될 사람이 미국 대사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군대를 이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군대를 더구나 수도권에서 군대 이동시키는 거는 네. 굉장한 예민한 문제죠. 이걸 만약 미군이 몰랐다고 하면은 만약 몰랐다면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워싱턴에서 바보가 됐을 것 아닙니까? 저렇게 무능한 대사, 저렇게 무능한 사령관. 그거는 영원히 잊지 못하죠.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수모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민간 국가 리스트 지금 후보지만은 예. 올린 것도 그렇고 특히 안 알려준 거 있잖아요. 그거는 12월 3일 당헌에 대한 보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날 왜 미국에 안 알려줬을까? 그거는 그날 한번 일어난 상황을 보십시오. 제일 웃기는 게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이 국내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 직속의 정보참모입니다. 네. 그렇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특히 이 계엄이라든지 안보관계 결정을 할 때 제일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특히 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창구거든. 그럼요. 예. 창구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면은 예. 그건 저 소꿉장난 아닙니까? 저는 군대 안 간 국군 통수권자의 병정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꼭 알려야 될 예. 미국에 대해서 알리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걸 국가정보원장하고 상의하고 외교부 장관하고 상의했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알려주죠. 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가 이거 제가 코미디라고 하는 것도 예. 좀 허망하다 그럴까요? 수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아니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뭐 장관도 된 건 좋은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려면은 그 중간에 좀 교육도 받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평생을 갑으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특히 갑 중에 갑이 특수부 검사 아닙니까? 네. 특수부 검사가 상대하는 피의자가 주로 정치인, 대기업 회장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사람을 보는 시각이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네. 이게 낮춰본다고. 물론 특수검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검사는 사람을 약점 잡는 상대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윤석열 대통령에서 느끼는 게 네.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군대까지 안 갔다고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총을 잡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특히 최초로 사격장에 들어가서 사격할 때의 그 으스스한 분위기. 맞습니다. 얼차례. 그다음에 무장한 군대를 동원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거냐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군대 안 갔다 온 거하고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 윤석열이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진짜 궁금해요. 그리고 이후에 파면된 이후에도 윤석열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은 기상천외의 행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합리성이 없어요. 일단 인간이 합리성이 없다는 것은 정보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은 최고급 정보를 공급하는 기관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그런 걸 올려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기울이는 것 같아요. 음모론의 경우에 보면은 거짓말로 돈벌이 하는 이 선동 유튜브의 네. 말을 듣고 부정선거라는 망상을 네.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심리 상태에서 지금도 그분이 그런 심리 상태에 네, 네. 있다고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망상을 또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가 대선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정치권에 도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예. 웃었는데 예. 한참 생각하니까 웃지 않게 되더라.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혹시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갑이고 윤석열 예. 대통령이 을이 아닌가 하는 생각될 정도로 있고 그다음에 국정 또는 인사에 개입했다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몰락으로 몰고 가는 데 있어서 비상계엄령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의료대란이거든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네. 2,000명을 내질러 놓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도 처리하지 않아가지고 네.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아직도 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로 인한 피해, 특히 응급 환자, 중증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 숫자가 몇천 명이나 된다는 통계도 난 그것도 보면서 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누구한테 나왔느냐 하면 자꾸 이 김건희 여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나중에 뭔가 주술적 분위기가 나니까. 취재해봐야 되겠어. 그러고 유 교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왜 비상계엄령 폈을까요? 왜 폈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제 12월 그때 왜 언론에서 폈습니까? 나왔지만 명태균 문제라든가 근데 그거는 자기가 계엄 선포문에 안 실려 있잖아요. 안 실려 있죠.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 또 부정선거 네. 주장을 뭐 하겠다는 거. 네. 그거는 겉으로 나오는 명분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이유. 이 진짜 이유. 한동훈이에요? 체포자 명단에 한동훈이 들어간 거는 그 진짜 이유를 푸는 하나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12월 10일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 재표결, 네. 재표결이 예정돼 예정돼 있었는데 있었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가 아니었느냐 예. 하는 이야기는 공론화된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네. 12월에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런 얘기 많이 공론화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이유고 겉으로 내세운 거는 표면상의 이유다. 이거는 기자가 취재를 해야 됩니다.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사랑하는 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4분 5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님 윤석열이가 더 이상 이제 파면돼서 대통령직을 잃게 되고 다음에 또 뭐 구속돼서 감옥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김건희가 내가 나서겠다. 내가 나서서 나라를 구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없는데 예. 사례는 하나 있습니다. 외국에. 네. 저 아르헨티나에서 예. 페론이 쿠데타를 했는데 그 부인이 에비타 아닙니까? 예. 에비타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네. 빨리 죽었잖아요. 근데 페론이 쫓겨나가서 스페인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1970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곧 죽어요.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느냐 하면 그 후처, 재혼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쿠데타를 만나가지고 물러난 뭐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하여튼 간에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저도 좀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또 한 가지만 여쭈고 싶은데, 이거는 아까도 민주당의 자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 후보가 제대로 없었잖아요. 그죠? 당시 생각해보면,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을 후보로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지금의 이 사태로 가고, 실질적으로 대표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한국의 보수 세력에 자칫 괴멸로 갈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보수 세력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성찰도 해야 되고 어떤 결단도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 보수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룸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근데 그 결과론이고요. 2021년, 2022년에 한국 보수 세력의 생각은 네. 문재인 대통령의 종북 노선이 계속 이어지면은 정말 한국이 공산화될지 모르겠다 네. 하는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종식시킬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대통령의 칼잡이 역할을 해가지고 한국의 보수 인사들을 막 감옥으로 많이 보낸 윤석열이든 좋다. 좋다. 정권 연장을 종식시킬 사람은 그 누구든 좋다 하는 절박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절박감 속에서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 윤석열을 사실상 도와준 거지.
어떻게 해요? 그때 이재명 대표 아닌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아, 그렇게 보십니까? 대장동, 뭐 이런 백현동 이런 없는 사람이 나왔으면 윤석열 후보 당선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0.73%포인트 일종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도 많아요. 지금 자꾸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한미일 동맹 복원, 그다음에 노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조 회계 공개 제도 잘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하게 됐냐면 명품백 사건 그리고 작년의 이른바 의료개혁 이걸로 해가지고 수렁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 두 개. 특히 의사들을 적대시해가지고 의사들 표 한 100만 표가 지난 총선에서 이탈해버린 거.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자기 지지 세력만 골라가지고 때리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이준석도 자기 편 아닙니까? 의사들도 자기 편 아닙니까? 제가 약간의 반론만 좀 펴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간에 당시의 대선 상황이 어땠든 간에 그런 판단을 해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밀었 그 보수 세력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양쪽이 있었지만은 자성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야지만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아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대표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거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수 세력이 전략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략적 선택이 보수적일 수 없는 윤석열을 그죠 보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재주권을 막기 위해서 한 거는 전략적 선택이고 그 전략적 선택은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펴고 나서 완전히 반보수적이 아니라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면은 그 앞의 전략적 선택도 잘못됐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은 보수가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극복을 하고 철저하게 이게 보수가 아니다. 이게 반보수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는 걸 분명히 하고 한국의 보수 세력은 지난 70몇 년 동안 문명을 건설한 세력이거든요. 문명 건설이라는 것은 제도의 건설입니다. 선관위도 헌법재판소도 우리나라 국군도 그리고 의료체계 이게 다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도를 부수고 있어요. 제도를 부수는 사람은 보수의 배신자 정도가 아니라 문명 파괴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